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FMC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의 첫 거래일에 1월 FMC 결과를 반영한 우리 장입니다. 올해 첫 FMC가 끝났는데요. 눈여겨볼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통화정책 결정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책금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됐고 QT 관련된 조정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원래 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통화정책 운용 방향성 역시도 기존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은 성명문 쪽에서 변화가 3개가 있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 관련된 문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FOMC 때까지만 해도 3분기의 강한 속도에서 다소 둔화가 되었다는 평가를 해가지고 향후에 성장이 조금은 부진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심어주는 문구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번 1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4분기 GDP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민간 소비라든지 뭐 투자 그다음에 순수출 재고 투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 통화정책 결정 문구에서는 성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조금은 상향이 되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와 고용에 대한 달성 가능성, 목표에 대한 달성 리스크가 다소 이제 중립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2년 동안 기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성장은 굉장히 강했고요. 고용이라든지 물가 역시도 점진적으로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운영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물가 목표 달성, 뭐 고용 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엿보일 수 있었던 문구가 들어왔다라는 점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지난 12월까지 보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인 정책 강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심어주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구를 삭제를 함으로써 향후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좀 낮추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인상 가능성을 없앴다라는 것이 인하를 빠르게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키워왔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락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배제해주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주면서 향후에는 동결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그 3월 F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패드워치에서 90% 이상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김칫국을 마셨죠.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1월 FMC에 대해서 좀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장의 움직임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굳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번에 FMC 성명문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것, 경제활동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또 고용과 물가를 다 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도 내비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런 온건한 표현으로 리스크보다는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도 수정을 했습니다. 12월에 어떠한 추가 정책 강화라는 것에서 이제 이 정책 강화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책 금리에 대한 어떠한 조정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다만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3월은 글렀고 5월 정도로 우리가 또 금리 인하를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연준 인사들 발언이나 또 파월 연준 의장의 CBS 프로그램 발언을 봤을 때는 6월은 지나야 되겠다. 약간 올해 들어 한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의 1월 FMC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힌트가 있었을지 발언들 볼까요? 네, 우선은 정책금리의 레벨이나 이 성질이
긴축적인 범위 잘 들어와 있다는 평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레벨 역시도 피크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함으로써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FOMC 기자회견 생각해 보시면 다소 도비시했다, 비둘기파적이었다, 조금은 인하에 대한 가능성 또는 인하에 대한 언급, 문구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에서 쭉 지켜온 한 달 반을 보니까 너무 과하게 시장이 반영을 한 거죠. 3월 금리 인하, 더 많은 금리 인하, 거의 125, 150bp 가까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베팅을 하면서 금리가 쭉 빠져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12월 FOMC 때 발표된 점도표와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점도표에서는 연내에 75bp 인하 정도를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2배 이상의 레벨을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2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여타 위원들이 조금은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었고, 이번 1월 FOMC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 역시도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내에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 대다수의 위원들, 거의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네.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물가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이 필요하다, 자신감이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지표도 물론 좋지만 움직임들이 긍정적이지만 이제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를 했던 것이고, 결국에 추가 증거가 있어야 인하에 대한 생각, 인하에 대한 결정,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월 인하에 대해서도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 하에서는 3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면서 3월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 밀었던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좀 성향이었냐, 어떤 성질의 멘트였냐라고 하면 12월보다는 조금은 매파적으로 또는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12월에 시장에서 또 기대를 안 했던 측면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산타 파월이 왔었는데 또 네. 의식적으로 1월 FMC는 더욱더 매파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냥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연준은. 근데 시장에서 네. 올해 금리 인하에 맞습니다.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높였던 측면이 있는데 금리를 4번 연속 미국에서 동결을 했고 또 이후에 영국이나 호주도 금리를 동결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금리 인하 3월 미국이 먼저 좀 시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이제 이런 시각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글로벌 금리 경로 향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의 괴리가 벌어지면서 금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 양상인 건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생각을 해보자.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연초부터 쭉쭉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도 2020년도 금리 인하한다 생각을 상반기 동안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이슈도 있었고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생각이 더해지면서 금리가 쫙 빠졌었거든요, 동일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추가 인상을 단행을 했고 연준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기본 시나리오화에서는 인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어필해 오면서 시장 금리는 다시금 야금야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들이 괴리가 벌어져 있을 때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연준은 빠르면 이르면 2분기 후반쯤 내지는 3분기부터 금리 인하, 연내 75bp 정도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시장의 생각은 연초까지만 해도 3월달 금리 인하할 수 있고 지금은 5월달인 것 같다 생각으로 바뀌어온 상황인 거고 5월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연말 기준으로 4.25%까지 내린다. 125bp 내리는 거거든요. 여전히 전도표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만약에 5월도 아니다, 6월도 아니다, 3분기다 라고 얘기를 더 강하게 한다면 이 그림은 또 바뀔 거예요. 이 그림은 추가적으로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이제 바뀌어질 것이고 시장의 생각도 저렇게 바뀌면서 금리가 조금씩 버티거나 아니면 올라오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5월 또는 6월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레벨, 10년물 기준으로 4.1% 내외의 레벨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표가 잘 나오면은 5월도 아니겠구나. 더 잘 나오면은 6월도 아닐 수 있겠구나, 3분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2분기 후반 또는 2분기 중반 정도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금리가 추세를 타고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은 1분기와 2분기 초까지는 금리의 레벨이 여기서 버티거나 등락이 반복되는 보합권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중순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이런 거 조금 더 명확해졌을 때는 금리가 추세를 타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분기 중반 넘어가서부터 2분기 후반부터는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먼저 조금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0년물 금리가 4.1%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격차가 한 140bp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두 번 정도 내려와야 10년물 금리가 지금의 레벨을 더 빠르게 뚫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1분기, 2분기 초중순까지는 금리가 계속해서 등락이 반복되면서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2분기 중후반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이제 방향성을 틀고 떨어질 준비를 할 거고요. 하락할 준비를 할 거고요. 금리 인하가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부터 단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먼저 좀 가파르게 빠질 것 같고 그 다음부터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 된 이후부터는 장기물 금리 역시도 레벨을 3% 중반대를 뚫고 내려가는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중반이 지나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글로벌 금리 경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잠시 후에 또 일본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한미 금리 역전폭이 7개월째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곧바로 우리가 낮춰가는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언급까지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한국과 또 미국의 이 금리 역전 폭이 줄어들 수 있을지 미국만 낮춰도 일단 줄어들기는 하는데 예,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지금 한국은행은 연준과 다르게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인 거고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달성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월 초에 발표된 물가 레벨을 보니 근원 물가, 헤드라인 물가 다 2%로 지금 다시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과일 가격, 채소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현재 이제 물가를 조금은 상승시키는 요인, 동인이 신선식품 쪽에 있습니다. 신선식품 쪽에 있다라는 거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레벨이 지금 2.8%대로 헤드라인이 빠져 있긴 하지만 신선식품, 신선 과일, 신선 야채, 채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또 이번 주에 설날도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이라는 또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원래도 조금 신선식품이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대한 가격 안정이 빠르게 되지 않는 한 헤드라인 쪽에 물가 레벨이 버티거나 조금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도 이제 물가 둔화 흐름이 조금 주춤할 것 같고 자칫하다가는 헤드라인이 조금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다시금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물가의 흐름이 지난 한 해 동안 봤던 그림이 아니라 조금은 옆으로 기거나 조금은 반등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물가 전망 경로가 여전히 잘 부합하게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이제 11월 금통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현재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물가 전망 경로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3% 내외예요.
그래서 지금의 물가 레벨 조금 올라가더라도 3% 초반대만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물가 전망 경로가 잘 맞아 들어가는 방향성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물가가 반등을 한다는 그 시그널, 이 사인은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움직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물가에 대한 흐름 내지는 성장에 대한 개선, 수출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장에 대한 개선이 나타난다면은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이 2분기 중후반부터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역전폭은 조금은 축소가 되겠죠. 하지만 한국은행도 따라서 뭐 4분기나 3분기쯤에 내린다라고 하면 역전폭이 조금은 줄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다만 이제 움직임들이 연준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은 환율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뭐 금리 이쪽 쪽에 대한 좀 기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전폭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던 비판은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연준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반대일 겁니다. 네,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또 긍정적인 사인일 수가 있을 거고 한국은행도 오히려 좋아라는 스탠스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3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의 금리 인하 시기는 2, 3분기 경, 우리나라는 3분기 네. 혹은 좀 늦춰진다면 4분기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피벗 2024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피벗입니다.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네. 또 일본이 언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내리고 누가 먼저 올릴까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뭐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워낙에 BOJ, 일본은행의 정책을 안 바꿨던 통화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이었는데 네. 최근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시점에서는 뭐 연초에 노토반도 지진 때문에 좀 정상화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 내부나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 여전히 4월달 내지는 2분기 중에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 정도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럼 4월달에 먼저 BOJ가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통화 정책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요인일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벤트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의 지지율이 약해진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엔화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사실 지금 기시다 내각을 보시면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네. 중의원 해산, 뭐 중의원 선거도 하반기 중에 정치 이벤트로 남아 있어서 예. 정치적인 이벤트만 놓고 보면 또 엔화의 약세 요인이 우세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강세에 기여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나 정치적인 리스크는 엔화 약세에 조금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달러가 어떻게 될 건지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달러는 지금 움직임들이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시금 그리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다시금 강세로 가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엔화 달러 그 환율을 보시면은 좀 엔화가 강해졌다가 약해진 모습이 다시 출현이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움직임들은 달러 인덱스가 언제 빠르게 빠질 거냐, 연준이 금리 언제 내릴 거냐라는 생각이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뒤로 미뤄졌고, 뭐 빨라도 5월, 뭐 6월이기 때문에 엔화의 강세도 강세지만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보다는 엔화가 강해져야 엔 대비 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이제 쫙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이제 유출이 될 수 있는 그 외국인 쪽에 외국에 있던 캐리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 촉발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강하게 떨어지긴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엔캐리 자금에 대한 유출 내지는 엔캐리 자금에 대한 움직임들을 강하게 우려하는 시점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다른 점은 달러가 강해졌을 때 엔화도 강해졌던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는 중기축 통화였으니까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는 그렇게 못 움직였었어요.
달러가 강해지는 반면에 엔은 더 약해졌었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엔캐리 자금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체에 대한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시중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해지더라도 이제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영향은 좀 없을 수가 있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우려할 만한 시점도 사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탈출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이 점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정책으로 이렇게 자금이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미국 경제라든지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들 봤을 때 어떤 뭐 급격한 자금의 움직임이 일어날 배경이 나타나기는 어렵겠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이번 주 눈여겨볼 경제 지표와 시장 영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 중요도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지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을 때 혹은 네. 못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요한 지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미국에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수치로서는 이제 50%를 상회하는 53.4%를 포인트를 기록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다. 서비스업이 여전히 미국 쪽에서 강하게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조금은 미국 쪽의 경제가 아직 탄탄하구나라는 평가를 줬던 것 같고요. 앞으로 발표될 지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물가 지표 PPI와 CPI가 2월 8일인가요? 2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네. 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물가의 향방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에서도 디플레 압력이 얼마나 있을 거냐, 앞으로 물가가 더 빠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기 위해서는 요 물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PI 예상치는 마이너스 2.6%, CPI는 마이너스 0.5%입니다. 두 지표를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디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의 정부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는 이러한 물가의 레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9일에 발표되는 독일 쪽에서도 이제 ECB 쪽의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물가를 봐야 되는데 경제는 안 좋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안 좋긴 한데 ECB 쪽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쪽의 물가 레벨이 지금 예상치가 3.1%, 지난해 3.8%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물가는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일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ECB에서도 통화 정책을 바꾸는 피봇을 하는 시점이 1분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확고히 하는 지표의 발표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물가가 둔화가 되고 하는 방향이 나타난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긍정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면 더 좋을 거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적게 빠지면은 ECB가 좀 늦게 금리를 빼겠구나, 금리를 늦게 인하하겠구나라고 함으로써 유로존 쪽에 금리가 조금은 하락하기 어려운 이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중국의 CPI, PPI 발표 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9일 독일의 CPI, 그리고 13일 미국의 CPI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1월 말에 1월 29일에 미국 재무부가 1분기 채권 차입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내용 알아보면서 시장 영향력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29일에 미국 재무부의 차입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올 것이냐라는 규모를 결정짓는 그 내용인데요. 네. 규모 측면에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600억 달러를 차입을 해오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지난 12월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규모로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020억 달러로 발표를 함으로써 1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금리가 좀 빠졌던 영향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잘 보시면은 지금은 연준이 QT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순발행 규모가 사실은 전체 순국채 발행 규모가 아닙니다. 요 QT 쪽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 떠안아야 되는 물량이 늘어나는 이제 그 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또 3월달 초까지 예산안이 임시 예산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쓸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 시점에서는 1분기보다 2분기 사익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국채의 수급 쪽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가 떨어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시중에 또 하나 되는 물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2분기 발표에 대한 수정치를 다다음 달에 발표가 될 텐데 거기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채권 차입 규모에 대해서도 다다음 달 지표 주목을 해보고 3월에 FOMC에서는 또 QT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또 연준이 어떤 논의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